너희 어미가 과거 일에 대해 공개 사과해. 무슨 사과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 인생을 망친 거에 대해서. 1990년대 후반 경상도 시골 마을의 이른 아침, 70대 어머니 정옥은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지만 정옥의 손길은 벌써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 마당 한편에 정갈하게 놓인 장독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어유, 정옥이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담 너머로 이웃집 영순이가 고개를 내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옥은 손에 든 행주를 털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순이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셨구먼요. 우리 태수 녀석이 서울에서 출세했다고 해서 말이야. 집에 보내주는 돈으로 된장도 새로 담그고 장독대도 새로 정리했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장독대를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장독들. 태수가 서울 가기 전에 아버지랑 같이 사온 거예요. 지금은 태수 혼자서 가족들 다 먹여 살리면서도 집에 용돈까지 보내주거든요.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데 큰 돈 벌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영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은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반지하 방에서 40대 후반의 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 글씨로 독촉장이라고 적힌 우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온갖 서류들로 어수선했고 벽에는 달력과 함께 여러 장의 청구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독촉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다단계 유사 금융업체에 손을 댔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아,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아내 지연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서 자란 그였지만 이렇게까지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태수야, 잘 지내냐? 엄마는 건강하게 잘 있다. 그런데 말이다. 혹시 집에 대출 같은 거 잡히는 거 있지 않냐?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인가 눈치챈 것일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우리 집은 내 아버지 죽고 나서 내 이름으로 해놨다, 아이가. 뭐가 급하노? 정옥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태수에게는 마치 운명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고향집. 그 집이 지금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 알겠다. 몸 건강히 지내고 애들한테도 안부 전해라. 전화를 끊은 후 태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집 말고는 방법이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족은 살려야지. 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와의 전화를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협박적인 목소리에 태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단계 유사 금융업체에 손을 댄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지만 결국 더 큰 빚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이미 한 달 넘게 기다렸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전화가 끊어진 후 태수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내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가 있었고 혼자 남은 반지하 방은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간판에는 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50대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시골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는 태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제 이름이요. 그럼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 은행 대출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혹시 정말 급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경매요. 자기 명의 집을 경매에 넣으면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찾으실 수도 있고요. 중개업자의 말에 태수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섬뜩했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모르게도 가능한가요? 명의가 본인 것이면 상관없어요.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족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절차부터 알려주세요. 중개업자는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 신청부터 공고까지의 과정을 듣는 동안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집을 이런 식으로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태수 씨, 내일까지 1,000만 원만이라도 가져와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경매 신청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잠깐이야. 내가 다시 벌어서 엄마 집 찾아주면 돼. 엄마는 몰라도 돼. 태수는 자신을 달래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마을까지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벌어서 집을 다시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고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매 공고가 나간 지 일주일 후 마을 이장이 우연히 법원 게시판에서 그 공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정욱의 집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고? 이장은 급히 마을로 돌아가 몇몇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태수는 여전히 서울에서 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집을 되찾기 위한 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계획과는 달리 진실은 곧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매 공고가 나간 지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 정옥은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대문 너머로 마을 이장 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옥이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이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바구니에 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법원에서 공고 나온 거 보셨어요? 법원 공고요? 무슨 공고 말씀이세요? 이장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복사해온 경매 공고문이었습니다. 이 집 경매 붙었다던데요. 정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공고문을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보니 분명히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왜 경매에 나와요? 저도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요. 게다가 신청이니. 이장이 말을 멈춘 채 정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신청인이 누구예요? 태수 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공고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우리 태수가 이런 일을 정말 모르셨어요? 보통 이런 일은 가족끼리 상의해서.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이 어머니 집이 경매 나왔다던데 정말이야? 태수가 서울에서 잘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려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정옥의 귀에 들렸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어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태수야, 전화 좀 받아라. 엄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옥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를 피하느라 아예 전원을 차단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정옥의 집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정옥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태수가 그렇게 효자라고 자랑하더니 서울에서 출세했다고 떠들어댔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 집까지 팔아먹었네. 아이고, 측은해라. 그 나이에 집까지 잃으면 어쩌려고. 정옥은 집안에서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태수 네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어째서. 정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린 태수가 아버지에게 맞을 때마다 품에 안고 달래주던 기억,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주던 기억, 서울로 떠날 때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나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태수를 만나 이유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정옥은 계속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집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찾아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태수가 고향에 올 때만 만났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한 정옥은 길을 헤매며 태수가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이 즐비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정옥은 태수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나온 사람에게 물어보니 태수는 며칠째 집에 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분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셨어요. 무슨 일 있나 봐요. 정옥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족까지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정옥은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70대 노인이 혼자 서울의 찜질방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정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옥은 태수가 일하는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주소는 예전에 태수가 알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아가 보니 태수는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태수 씨요? 한 달 전에 그만두셨는데요. 접수데스크 직원의 말에 정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태수가 직장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정옥은 태수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노인의 몸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태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우연히 한 카페 앞에서 태수를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야위어 보였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옥을 본 태수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태수야.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자가 마주선 순간이었습니다. 정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카페 앞 길가에서 마주선 모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서울까지 찾아왔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사채업자들을 피해 다녔던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오겠노? 우리 집이 경매 나왔다는 소리 듣고 왔다.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0대 노인이 시골에서 서울까지 혼자 찾아온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서 말하기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아니다. 여기서 말하자. 너 집에 가봤는데 며느리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 정옥의 말에 태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지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 것도 자신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두 들켜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잠깐 친정에 가 있고 잠깐이 아니라 완전히 나간 거 아니냐? 이웃집에서 다 들었다.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묻는다. 왜 우리 집을 경매에 냈냐? 정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서.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실패를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사채라고? 왜 사채에서 돈을 빌렸노? 사업하다가
다단계에 손댔다가 잘못됐어요. 처음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정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아들이 다단계 같은 것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팔았다는 거냐? 팔은 게 아니라 경매에 넣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찾는다고? 무슨 돈으로?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집을 되찾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욱은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던 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네가 내 집을 팔았더라.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노? 내 아들이 내 집 팔아먹은 걸 숨겨야 하냐? 태수는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마, 나도 살라고 그런 거야. 애들 학비에 집세에. 나 죽을 것 같았어요. 태수도 목소리를 높이며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절망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짓을 했노? 어떻게 말해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빚쟁이들한테 죽을 순 없고, 그래서 날 죽이는 거냐? 정욱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네가 살자고 날 죽였나?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정작 아들에게는 이용당하기만 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하지만 정욱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이미 집은 경매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엄마, 70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라는 거냐? 내가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정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돈 벌어서 꼭 집 찾아드릴게요. 무슨 돈으로? 직장도 그만뒀다면서. 태수는 어머니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보험회사 가봤다. 한 달 전에 그만뒀다더라. 그것도 엄마는 몰랐지?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숨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욱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엄마,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정욱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뒤따라가며 붙잡으려 했지만 정욱은 뿌리쳤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이제 남이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도. 정욱이 태수를 떠나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태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한편 정욱은 서울역에서 고양행 버스표를 끊으려 했지만 막상 표를 사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봤자 경매로 넘어갈 집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매표소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욱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정욱은 간신히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현기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은 탓이었습니다.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아 있던 정욱은 점점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70대의 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겹치니 몸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중 정욱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해 정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가 누구세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지만 정욱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발견한 신분증으로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입원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쇼크와 영양실조가 겹쳐진 상태예요.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정욱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한편 태수는 길에서 일어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도 갈 수 없고 어머니는 자신을 외면했으며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 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는 정욱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갑에서 발견한 메모지에 적힌 태수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태수는 여전히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네요. 일단 응급조치는 했지만 계속 입원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온 고령 환자의 경우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욱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태수의 집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연이 친정에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가는 거야? 마침 집에 들른 태수가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해보자.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당신이 어머니 집까지 팔아먹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연은 태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짐을 쌌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요. 태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지연은 짐을 다 싸고 나서야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집 없어지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뭘 알아서 했나요? 지연의 말에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우연히 전화기를 켰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질 것을 각오했지만 예상과 달리 병원에서 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정욱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저는 아들인데요.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쇼크와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은 태수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상태를 지켜봐야 해요.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태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들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 난 무슨 아들이었나? 태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자신, 가족을 잃은 자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잃을지도 모르는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태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운 태수는 새벽녘에 잠깐 쪽잠을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던 기억,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기억들이었습니다. 태수야, 아프지 마라.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꿈속에서 들린 어머니의 목소리에 태수는 깨어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의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어머니의 신분증과 함께 있던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을 위해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태수, 도시락 잘 챙겨주기. 태수 수능날 미역국 안 끓이기 마이너스 떨어진다고 하더라. 태수 직장 다닐 때 양복 한 벌 사주기. 태수 아이들 학용품 보내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모두 태수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적힌 메모도 있었습니다. 태수 목소리가 이상하다. 무슨 일 있나? 태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걱정된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배신했는데도 말입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태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전이 되어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다행히 위험은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의식은 언제 돌아오나요? 곧 깨어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충격이 컸던 만큼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면 무엇보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옥 씨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정옥 씨 댁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직접 병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진명도 문제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정옥 씨가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직접 왔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명도요? 낙찰받은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법적 절차니까 어쩔 수 없어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집에서 나가라니 너무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법은 법이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정리해 주세요. 박상철은 그렇게 말하고 명함을 남긴 채 나갔습니다. 태수는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상철 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태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사기를 당했던 사건, 그때 가해자의 이름이 박상철이었습니다. 설마. 태수는 급히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야 했지만 예전 이야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박상철에게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보았다고 했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박상철을 평생의 원수로 여겨왔습니다. 그 박상철이 복수심으로 우리 집을 샀다고? 태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경매 낙찰이 아니라 계획된 복수였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 정욱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정욱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곧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태수야.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정욱은 태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 있노?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됐노?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상철이 다음 주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일단 몸부터 회복하세요. 집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해결한다고? 무슨 돈으로? 정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노?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제가 정말 못된 놈이에요. 정욱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집이 돌아오냐?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받은 창피가 없어지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머니의 집을 되찾아야겠다고. 박상철이 복수심으로 집을 샀다면 그것을 밝혀내 집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박상철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박상철? 그 나쁜 놈을 왜? 정욱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집을 그 사람이 샀어요. 정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복수심으로 산 것 같아요. 제가 꼭 되찾아올게요. 태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병원에서 나온 태수는 곧바로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상철과의 과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보관해왔던 서류들 중에 분명히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정욱의 집이 경매에 나간 소식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기 태수 왔네. 어머니 집 팔아먹고 어떤 낯으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집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장롱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중요 서류라고 어머니가 직접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대로 1980년대 말의 사기 사건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박상철, 있다. 고발장과 법원 판결문,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피해 일지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상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에 하청을 맡겼다가 공사비를 떼먹혔습니다. 그 돈은 당시 아버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혼자서 박상철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재산을 은닉하고 잠적해버려 실제 피해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혼자서. 태수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새삼 놀랐습니다. 70대 노인의 모습만 보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용감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박상철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단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태수는 서류들을 들고 박상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박상철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건설회사 사무실은 박상철이 그동안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상철 대표님 계시나요? 약속 있으시나요? 비서가 물었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정옥 씨 아들이라고 전해주세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요. 잠시 후 박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본 것보다 더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집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집? 이미 어제 말했잖아. 다음 주까지 나가면 돼. 박상철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집을 왜 사셨는지 알고 있어요. 태수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1989년 사기 사건 판결문입니다. 피해자 명단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박상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우리 집 산 거 아닌가요? 박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비웃었습니다. 복수? 그냥 투자일 뿐이야. 시골 땅값 오를 것 같아서 산 거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매에 나온 집들 중에서 하필 우리 집만 골라서 샀잖아요. 증명할 수 있나? 박상철의 도전적인 태도에 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대표님이 사기쳤을 때 혼자서 다른 피해자들 모아서 고발한 분이에요. 그년 때문에 내가 감옥까지 갔지. 박상철이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복수가 목적이었다는 걸. 그럼 어쩔 건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정당하게 경매로 산 거야. 박상철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세요.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요. 그거야 자기 아들이 집 팔아먹어서 그런 거지. 내 탓 아니야. 어머니한테 집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태수는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너희 어미 나한테 평생 쓴소리만 했지. 이 집은 내가 가질 자격 있어. 박상철의 말에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나요? 사기꾼을 고발한 게 잘못인가요? 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감옥 가고 사업도 망하고. 이제 내 차례야. 그럼 저한테 복수하세요.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어미가 없었으면 내가 감옥 안 갔을 거야. 그녀는 지옥 가도 싸. 박상철이 정옥을 모독하는 말을 하자 태수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태수는 주먹을 들어 박상철의 뺨을 쳤습니다. 박상철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 새끼가. 박상철도 태수에게 덤벼들었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직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당장 나가. 경찰 불러. 박상철이 소리쳤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 돌려주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도덕? 너희가 도덕을 말해?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저 개인의 문제고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태수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세요. 집 없으면 어머니가 죽어요. 박상철은 태수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나가. 아니에요. 집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법정에서 봐. 박상철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박상철의 사무실에서 나온 태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박상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사업 내역, 과거 사기 사건의 상세 내용,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현황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상철이 과거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수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함께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과거 박상철에게 피해를 입은 김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김 씨는 태수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철 그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있나요? 그럼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최근에도 하청업체들 돈 떼먹고 버티고 있다더군요. 김 씨의 말을 듣고 태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박상철의 현재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공론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박상철의 과거 사기 이력과 현재의 문제가 되는 사업 행태, 그리고 복수 목적으로 집을 경매에서 사들인 사실까지 모두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철 건설 관련 제보 주신 분이세요? 취재를 해보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태수는 기자와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도, 어머니가 받은 상처도, 그리고 박상철의 복수 행위도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다른 피해자들도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박상철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복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70대 노인의 집을 복수 목적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박상철에게도 여론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회사 전화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협력업체들도 거래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상철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자.
어디서요? 내 사무실로 와. 태수는 다시 박상철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도 함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론까지 끌어들였네. 박상철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요. 무슨 말이야? 대표님의 복수행위 때문에 무고한 어머니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 문제예요. 박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사업상의 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요? 너희 어미가 과거 일에 대해 공개 사과해. 무슨 사과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 인생을 망친 거에 대해서. 태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기꾼을 고발한 게 잘못인가요? 오히려 대표님이 사과해야죠. 그럼 집은 포기해. 교착 상태가 계속되던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욱이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엄마. 태수는 깜짝 놀라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에서 나왔다. 내일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정욱은 박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상철, 오래전에 봤구나. 정욱 씨,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정욱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나는 네가 우리 집을 산 이유를 안다. 복수하려고 산 거지? 박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널 고발한 건 맞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대신 내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미안하다. 정욱이 고개를 숙이자 태수는 놀랐습니다. 엄마, 박상철아, 내 아들이 바보짓 한 건 맞다. 하지만 그 벌을 내가 받을 이유는 없지 않냐? 박상철도 정욱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너도 이제 성공했잖아.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그만 복수는 접어두면 안 되겠나? 하지만 내가 너한테 빌어주마. 우리 집만은 돌려다오. 정욱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수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괜찮다. 정욱은 간신히 일어나서 박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태수와 기자 그리고 박상철까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70평생 무릎 꿇고 빌어본 적 없지만 오늘은 빌어준다. 내 집만은 돌려다오. 박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정욱의 증오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욱 씨, 일어나세요. 박상철이 정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보네요. 그럼 집 돌려드릴게요. 조건 없이. 정욱과 태수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네. 복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박상철은 그렇게 말하며 집량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 후 정욱은 완전히 회복되어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마당에서 된장을 뒤적이는 정욱 옆에서 태수가 나무를 패며 말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는 내가 끓일게.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라. 엄마보다 더 맛있게 끓일 수 있나 보자. 두 모자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의 집은 결국 아들이 지켰습니다. 아주 늦었지만